부정부패는 과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시장을 왜곡하고 사업 비용을 증가시킬 겁니다. 예를 들면 급행료처럼 담당 공직자에게 의뢰 건네야 하는 비공식적인 비용이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이죠. 부패는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고 기회는 불평등하게 주어질 겁니다. 결국 투자는 축소되고 경제 성장률 역시 저하되겠죠. 부패한 경제는 경제 그 자체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 및 부의 불공정한 분배는 사회적 좌절, 더 나아가 사회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지겠죠. 결국 경제의 부패는 생산적인 활동과 사회 발전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성장과 진보를 저해야 하는 것이죠. 풍요로운 경제 성장뿐 아니라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속임 수 없는 경쟁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윤을 위해 상대방을 기만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기업들의 어두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사고로 예기치 않게 탄생한 부패 방지의 중요한 법률들까지 함께 이야기해보죠. 먼저 역대급 뇌물 사건 중 하나인 록히드 사건부터 알아보죠. 록히드 사건은 미국 록히드사에서 항공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뇌물을 준 사건입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스캔들을 만들어내고 영향을 끼친 사건이죠. 록히드사는 군용기 부분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음에도 록히드는 더 많은 나라와 고객이 자신들의 항공기를 사용하기를 바랬죠.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실적은 부진해지고 경쟁사들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록히드는 민항기 시장에도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군용기 부문과는 다르게 민항기 영역에서 록히드는 후발주자였습니다. 이미 민항기 시장은 보잉과 맥도넬 더글라스가 자리를 확실히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죠. 이 당시는 20세기 중후반으로 세계화 흐름에 따라 국경 개방이 가속화되고 점점 더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가 이동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항공여행 역시 점차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됐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민항기 수요가 워낙 늘어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록히드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이었죠. 록히드는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총동원했고 드디어 록히드의 제1호 민항여객기 록히드 L1012 트라이스타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L1012 트라이스타는 승객 400명을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대형 여객기였고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인 자동 착륙 시스템까지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실적은 지지부진했죠. 많은 자본이 투자된 신형 항공기의 부진한 실적 때문인지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록히드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죠. 바로 뇌물을 뿌린 것입니다. 록히드의 만행은 1976년 세상에 밝혀집니다. 프랭크 처치 의원이 이끄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다국적 기업 소위원회는 록히드사가 항공기 판매를 위해 대상국의 주요 인물들에게 뇌물을 살포했음을 발표하죠. 세상은 발칵 뒤집힙니다. 뇌물 공여의 대상도 놀라웠는데 소위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던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이 그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는 공군의 C-130 허큘리스 도입 과정에서 이탈리아 정치인과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적 인물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집권 내각 의원은 물론 전직 총리인 마리아노 루모르와 대통령 조반니 레오네 같은 거물들이었죠. 결국 조반니 레오네는 록히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1978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어떨까요? 당초 네덜란드의 공군은 미라조 5라는 프랑스의 전투기를 구입하려 했지만 록히드사는 자사의 항공기인 록히드 F104 전투기를 구입하게 하고 싶었고 그 조력자로 베른하르트 공을 선택합니다. 록히드사는 베른하르트에게 11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건넸죠. 베른하르트는 네덜란드의 여왕 율리아나의 남편입니다. 록히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베른하르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네덜란드 침공을 반대하며 장교로 참전하는 등의 행적으로 네덜란드 국민들의 신임을 얻으며 널리 존경받았죠. 또한 미국과 유럽의 정계와 재계 주요 인물들이 참여하는 빌더버그 회의 창립을 주도하는 등 네덜란드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죠. 결과적으로 베른하르트는 구속되었고 율리아나 여왕은 퇴진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베른하르트는 석방 후에도 대부분의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은 물론이고 제복 착용권까지 박탈당했죠. 국민에게 존경받는 여왕의 남편에서 뇌물 범죄자로 한순간에 추락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사건의 후폭풍이 가장 거셌습니다. 일본의 대형항공사 일본항공이 경쟁업체 맥도넬 더글라스의 여객기 DC-10을 발주한 상태였기 때문에 록히드사는 일본항공의 라이벌 항공사 전일본 공수를 무조건 고객으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는 고도 성장 중이었고 마침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 전일본 공수 역시 늘어날 항공 수요에 대비해 대형 여객기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죠. 전일본 공수의 선택지에는 당연히 신형 여객기 록히드사의 L1012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진 문제 등의 이유로 L1012 트라이스타가 선택되는 것은
건 요원해 보여져. 굳이 문제가 있는 제품을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은 조금씩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정보다 항공기의 발주가 미루어지더니 전격적으로 로키드사의 L1011을 발주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죠. 미국 상원의회의 공청회를 통해 로키드사에서 일본의 고위직 인물들에게 200만 달러의 돈이 흘러들어간 것이 공개됩니다. 당시 총리였던 다나카 카구에이에게는 5억엔이 건네졌다고 하는데 모두 로키드의 뇌물이었죠. 결국 전일본 공수의 로키드 항공기 선택은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다나카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던 겁니다. 이 사실들이 밝혀지고 다나카가 총리직에서 사임했음에도 분개한 일본 국민들을 달랠 수는 없었죠. 후임 총리였던 미키 다케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검찰의 수사를 지시합니다. 다나카는 결국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죠. 국민들은 38년 넘게 집권한 자유민주당에 크게 실망했고 선고로 심판했습니다. 자민당은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채 패배했고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짧은 가방끈으로 성공해서 수상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다나카의 신화 명성은 한순간에 추락했고요. 해외뿐만 아니라 로키드 사건은 미국 내에도 큰 영향을 끼쳤죠. 애초에 미국 기업이 뇌물을 뿌린 사건이었으니 미국 사회에도 파장이 컸습니다. 기업의 뇌물 스캔들에 미국 시민들의 여론은 들끓었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1976년 로키드의 회장과 부회장은 사임하게 되죠. 로키드사의 이런 자체적인 수습과는 별개로 사건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기업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미국 의회 역시 민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업이 외국 정부나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해외부패 방지법이 제정되죠.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사인으로 미국의 기업은 더 이상 관행이란 이름으로 외국의 정부나 관리에게 뇌물을 살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법은 단순히 미국의 기업들만을 규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죠. 회계 규정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해외 기업들에게도 일정한 회계 의무가 주어졌는데요. 장부 조작을 금지하고 내부 통제제도 마련을 강제하는 등 기업들에게 투명한 회계 처리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법령을 매우 폭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실효성을 한층 높였죠. 비거주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의 통신수단, 예컨대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뇌물 제공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행위만 하더라도 해외부패 방지법을 적용한 겁니다. 이처럼 해외부패 방지법은 법령 그 자체뿐 아니라 적발과 적용에도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외부패 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제적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반부패에 관한 화두를 제시하고 새로운 기업 활동에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해외부패 방지법이 있다면 영국에는 뇌물방지법이 있습니다. 뇌물방지법의 탄생은 BAE 시스템즈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는 유럽 최대 방산기업 중 하나입니다. BAE 시스템즈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야마마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알-야마마는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무기거래 계약을 말합니다. 그것도 영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었죠. 그리고 알-야마마의 주 계약자가 바로 BAE 시스템즈였습니다. 이 거래 덕분에 BAE 시스템즈는 1985년에서 2007년까지 공식적으로만 최소 430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죠. 하나로 약 7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1980년대 초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무기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세계 무기 공급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투기를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에 판매한 전투기가 미국의 우방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죠.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랑스산 전투기를 구매하려 하기도 했지만 최종 선택은 영국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앞에서 봤듯이 사우디와 영국 BAE 시스템즈 간에 엄청난 금액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영국은 돈을 벌었고 사우디는 원하는 무기를 손에 얻었죠. 그런데 2001년 BAE 시스템즈의 직원이었던 에드워드가 변호사를 통해서 영국의 정부기관인 중대비리조사청 SFO에 한 건의 비리를 제보합니다. 1985년 영국 대처 총리에게 사우디 파드 국왕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알-야마마 거래를 성사시킨 주역 사우디 반다르 빈 술탄 왕자와 BAE 시스템즈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SFO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2004년 2명을 구속 수사하기도 했죠. 그런데 2006년 12월 조사는 돌연 중단됩니다. 명분은 국가안보와 공익이었는데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가 영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크게 훼손시킨다며 조사 중단을 지시한 것이죠. 실제로 사우디 정부는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교를 단절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미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었고 상황을 무마하기는 쉽지 않았죠. 특히 알-야마마 계약서의 비밀 부속 조항에 반다르 왕자에게 건넬 돈은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계약을 승인한 영국 국방부도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가디언지의 보도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영국 정부의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었죠. 세계 각국에서 비난이 쏟아졌고 2007년 OECD는 조사가 중단된 이유
이유를 밝히기 위해 영국으로 조사관을 보냅니다. 그리고 2007년 BBC의 탐사 프로그램인 파노라마에서는 사우디의 국가안보 보좌관인 반다르 빈 술탄 왕자가 BAE 시스템즈로부터 10년간 10억 파운드, 하나로 약 1조 8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죠. 게다가 미국 법무부도 알-야마마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합니다. 결국 2010년 BAE 시스템즈는 SFO와 미국 법무부 사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이 사건이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파운드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죠. 플리바게닝은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협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사법거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사건의 여파로 영국에서는 유례없이 강력한 뇌물방지법이 도입되죠.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자국 및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기업 간에도 서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민간 영역을 포함해서 영국 사회에서 뇌물을 퇴출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었죠. 좀 더 살펴볼까요?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법을 위반한 개인은 물론이고 특히 법인 및 연합체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죠. 무엇보다 획기적인 조항은 해당 기업이 직원의 뇌물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것도 범죄 행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기업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인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사회적 거래에서 뇌물수수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행위만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기업은 뇌물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구성원들이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참가자가 될 수 있도록 선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뇌물 행위의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보죠. 마지막 이야기는 일본의 리크루트 사건입니다. 일본 최대의 정치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죠. 1988년 3월 가와사키시 부시장의 부패 사건을 조사하던 가나가와 현의 형사과는 사건을 더 이상 파헤치지 않고 갑자기 내사종결 처리합니다. 아사히 신문의 가나가와 지국은 갑작스런 중단에 이상함을 느끼고 취재를 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 1988년 6월 아사히 신문 사회면에 한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리크루트 가와사키시의 유치대 때 부시장이 관련 주식 취득이라는 이름의 기사였죠. 리크루트라는 회사가 가와사키역 인근의 재개발 사업 편의를 요구하며 자회사 리크루트 코스모스의 미공개 주식을 가와사키시 부시장에게 뇌물로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양도받은 주식을 매각해 1억엔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주식 매입 자금도 리크루트에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죠. 가와사키시 부시장 고마스 히데이로는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정치적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인물이었지만 보도 이후 바로 해임되면서 평범한 뇌물 사건으로 이딸락될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뜻밖에도 전후 일본의 최대 정치 스캔들로 비화합니다. 뇌물을 받은 게 가와사키의 부시장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케시타 노부루 당시 현직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를 포함해 부총리 겸 재무대신 미야자와 기이치, 자민당 간사장 아베 신타로 등 일본 정계의 거물들이 포함된 건데요. 내각과 여당의 핵심 인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 현직 총리까지 약 76명의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죠. 이렇게 부당이득을 챙긴 구체적인 인물들이 하나씩 보도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일본 국민들은 정경유착의 실상에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관련 재판만 300회 이상 열릴 정도로 사건의 여파는 엄청났죠. 결국 리크루트 사건의 관계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집권 내각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노보루는 사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차기 총리 후보였던 미야자와는 물론 리크루트의 창업주의자 회장인 히로마사와 보도된 인물들 역시 줄줄이 구속되었죠. 특히 리크루트의 창업주인 히로마사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스스로 세운 회사의 경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 스캔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선 일본의 독특한 정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속칭 일본에서는 정치가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집안, 간반, 가방. 우리말로 지형, 간판, 그리고 자금, 즉 돈입니다. 돈은 일본의 파벌 정치와도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돈이 없으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파벌의 보스는 많은 정치 자금을 확보하고 구성원들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가에 따라 영향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 문화에서 파벌의 리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 자금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죠. 대규모 선거 자금의 동원이 필요한 구조적인 문제가 리크루트 사건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된 겁니다. 리크루트 사건의 후폭풍을 볼까요? 먼저 1993년 제4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전후 일본 정계를 지배하던 자유민주당 단독 과반이 최초로 깨졌습니다. 야당의 연립내각이 출범하며 1955년 자민당 창당을 기점으로 지속됐던
존재했던 여당 자유민주당 체제는 38년 만에 붕괴하죠. 일본 정계는 지각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폭발한 여론은 정치제도의 개혁까지 요구했습니다. 정계에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는 대의에 공감하게 되죠. 그 결과 여러가지 제도적인 개혁이 도입됩니다. 먼저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합니다. 중선거구제는 필연적으로 지역의 광역화가 이루어지고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었죠. 내각 강요의 재산 공개도 강화됩니다. 공개 대상의 범위를 친족까지 확대하여 차명 불법 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경계한 거죠. 자금의 추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1948년 제정된 정치자금 규정법을 개정한 건데요. 정치자금 수익과 지출 그리고 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법은 헌금의 상한선을 두어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개와 제한을 수단으로 투명한 정치자금의 흐름을 확보하고자 한 거죠. 이런 일련의 개혁안을 도입함으로써 자본과 권력의 결탁은 서서히 해체됩니다. 정상적인 시스템 위에서 바르게 굴러가지 않는 사회는 깨지고 상처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완전히 깨끗한 사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유토피아죠. 하지만 부패가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해야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규칙을 어기는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겠죠.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는 것은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키며,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될 때 죽는 것은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맹자의 말입니다. 부정부패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